소금과 문명. 암흑시대와 광명의 시대. The Dark and Light Ages. 보통 500년부터 1000년까지의 시기를 일컫는 암흑시대라는 용어는 무척이나 친숙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용어를 세계사에 적용하면 유럽 중심주의, 심지어 서유럽 중심주의라는 한계가 있다. 중국, 이슬람, 동유럽에서 이 시기는 문명이 만개한 광명의 시대였다. 중국은 현종 치세 제위 712부터 756년에 당나라의 제도와 문화가 절정에 달해 꽃을 피웠고 제국의 범위도 최고에 이르러 현종의 시호를 명황이라고 칭할 정도였다. 이슬람 세계에서 하룬 알라시드 칼리프 치세 제위 789에서 809년은 일반적으로 이슬람 초기 문명이 절정에 달한 시기라고 평가한다. 당시 동유럽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바실리우스 2세 황제 제위 976부터 1029년은 불가리아, 안티오크, 아르메니아를 회복했고 이탈리아 남부에 강한 지배력을 행사했으며 988년에는 루스족의 개종에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런 눈부신 성과에 비해 서유럽은 여전히 암흑 속에 잠겨 있었다. 고트족, 메로빙거 왕조, 카롤링거 왕조의 잇따른 쇠퇴는 세계사에서는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500년부터 1000년까지의 유라시아 역사에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다. 고대를 고전 시대라고 한다면 여기에 뒤이은 시대는 경전과 이에 대한 주석의 시대였다는 점이다. 고전어와 철학자들의 언어와 함께 성경과 성전, 고란과 하디스, 예언자 마호메트에 관한 구전전승, 수트라, 힌두 교회의 짧은 경전과 샤스트라, 동, 과, 부, 시와 산문의 요소들을 결합한 한문 문체의 하나, 기타와 베단타, 베다의 결론라는 계시의 언어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성스러운 언어는 신자들을 위해 새 제도를 낳았다. 특히 군사제도와 수도원 제도가 교묘히 연결되었고 한편으로 연대의식, 페미니즘, 전문기술의 초석이 되었던 고대의 엘리트주의와 성차별주의, 만능주의를 극복한 새로운 풍토가 생겨났다. 서유럽이 다른 세계와 달랐던 점은 제국의 붕괴로 인해 이런 제도와 풍토가 여느 곳에서처럼 제국에 정착하지 못했고 초창기 제국 변경의 상황도 암흑세계를 낳는 데 일조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금은 암흑과 광명의 시대에 새로 대두한 제도를 배경으로 쓰임새를 찾았다. 이 배경에는 장단점이 있다. 소금은 음식의 민주화, 군인들의 호의호식, 유목민들 사이에 넓게 확산된 입맛의 변화, 다른 요일에 단백질 섭취를 북돋았던 사순절과 금요 금식일의 덕을 보았다. 한편 소금은 힌두교와 불교의 채식주의, 도교의 식습관, 그리고 라마단과 무슬림의 돼지고기 섭취 금지로 그 쓰임새에 제한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소금 소비가 늘어났다. 생산면에서 보면 19세기까지 세계의 소금 공급을 좌지우지했던 다단계 천일제헌법, Successive Basin Solar Evaporation이라는 새로운 공정이 이 시대에 시작되었다. 분배면에서는 강과 바다를 이용한 소금 운송이 증가했고 시장이 확대되었으며 몇몇 국가가 원거리 교역을 감행함으로써 분배 물량이 늘어났다. 소비면에서는 이방인 군대의 사용량 증가, 소비자 중심의 자본, 종교적 기반으로 소금 수요가 늘어났다. 그러나 암흑시대와 광명의 시대는 출소기라기보다는 파종기였다. 1000년이 지나서야 변화의 가속이 붙었다.
게다가 아직까지 성스러운 말씀에 도래라는 가장 풍성한 수학은 비잔티움, 이슬람, 중국에서만 뚜렷했을 뿐 서유럽은 여전히 암흑에 쌓여 있었다. 새로운 공정의 시작. 당나라 118부터 907는 4세기 동안의 분열을 접고 중국을 정치적으로 재통합했다. 당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고도로 조직된 국가였다. 또한 인구도 가장 많았고 풍요로웠다. 당나라 사회의 이데올로기인 불교와 도교는 사회제도의 토대가 되었고 사상적인 기본을 만들었다. 이런 사실들은 소금의 생산, 분배, 소비에서 이룩한 괄목한 만한 혁신에도 반영되어 있다. 당나라 다단계 천일지원법. 이 당시 중국에서 이룩한 가장 중요한 발전이 오늘날의 산서성인 하동, 염전의 안으편, 여무에서 시작한 다단계 천일제원법이다. 이에 대한 증거를 조사하고 맥락을 따지기 전에 먼저 이 발전이 갖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천일제원법, 솔라, evaporation에 해당하는 한자는 쇠자인데 이 말은 인위적으로 끓인다는 전자와 대주되는 뜻을 지닌 글자이다. 그러나 전에 끓이는 방식이 하나에 그치지 않듯이 쇠의 방식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우선 해안가, 갯벌, 염호, 사막의 소금 분지, 염천에서 임의로 일어나는 태양열에 의한 자연 증발이 있다. 경우에 따라 바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 이런 자연 증발로 생겨난 소금은 초기에는 동물에게나 사람에게나 다 같이 중요한 소금 공급원이었다. 이 방식은 거두어들이는 수고 이외에는 투자나 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근동과 중동에 두루 퍼져 있는 이런 공급원은 사브카라는 아라비아어로 중세 유럽에 알려졌다. 사브카, 북아프리카와 사우디아라비아의 해안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금기가 밴 평지로 바닷물이 밀려나가는 간조대의 환경에서 생겨난다. 여기서 생겨난 암염은 파도에 밀려 육지로 옮겨갔을 것이며 동물과 사람에게 발견되었을 것이다. 중국도 몽골과의 국경지대에 있는 여무에서 이런 방식으로 소금을 얻었고 이 과정을 노체 건져서 채집한다는 뜻라 했다. 둘째로 단일염지에서 천일제염을 하는 방법이 있었다. 염토, 모래, 식물, 재 같은 것으로 소금물을 농축시킬 때에는 이 염지를 2개 연이어 만들기도 했다. 이 기술은 약간의 자본을 투자해야 했고 부분적으로는 과학적 지식도 필요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태양과 바람을 이용한 방법이었다. 염지를 하나만 이용해 수본을 증발시키는 방법은 카트웨의 아프리카인과 테베레강 어기와 토스카나 연안의 로마인이 사용했다. 구치 습지와 라자스탄의 디두아나, 트라반코르와 타밀 나두의 인도인들, 명나라 이전 복건과 광동의 중국인들, 그리고 유카탄 반도의 마야인들도 이 방식을 사용했다. 단일염지에서 햇볕에 증발시켜 소금을 만드는 방법은 이처럼 널리 퍼져 있었고 흔한 기술이었다. 세 번째로 집수, 농축, 압축과 결정화를 위한 여러 개의 염지를 이용해 소금을 만드는 다단계 천일제원법이 있었다. 이 염지들은 사용하는 소금물의 농도, 날씨와 원하는 소금의 순도에 따라 수화 길이가 다양했다. 19세기의 화동에서는 사용하는 염지의 수가 8군데였고 장로에서는 7군데에서 9군데, 만주에서는 19군데에서 21군데, 산동에서는 5군데, 회북에서는 9군데였다. 염지는 집수기, 농축기, 압축과 결정기라는 3단계로 구분되었다. 그런데 이 집수기와 농축기, 압축과 결정기 사이의 비율은 5대1로 고정되어 있었다. 소금물은 성분 미네랄의 염도에 도달하면 침전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 불필요한 칼슘 성분이 침전된다. 그 후
염화 나트륨이 침전되면 마그네슘 성분에 오염되지 않게 이를 걸러내야 한다. 이 기술에는 자본을 많이 투자해야 했고 소금물의 화학적 성분, 소금물에 용해되어 있는 여러 혼합물의 침전 순서, 각기 다른 기상 조건 하에서의 증발률 등 상당한 수준의 과학적 지식도 필요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이용하면 순도가 높은 소금을 얻을 수 있었다. 또 근대 이전의 소비자에게 더 중요했던 점이 있다. 이 공정이 빠르면 결정이 고운 가루 소금이 만들어졌고, 공정이 느리면 결정이 거친 알갱이 소금이 만들어졌는데, 이 공정의 속도는 소금 생산자보다는 기후에 의존했다. 초기에는 다단계 천일 제염법 기술이 하동의 아느편, 염호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근대에 들어서는 아느편, 염호에서 쓰인 이 천일 제염법을 치휴요새, 염전의 불을 끌어들여 태양열로 증발시켜 소금을 얻는 방법, 줄여서 휴세라고 한다. 염정실록. 최종판에는 이 휴가 약 30m 길이에 21m 넓이로 8개 구획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나온다. 첫 번째 구획에 소금물이 모아지면 두 번째 구획에서 농축이 되고, 이때 소금물은 붉게 착색되며 세 번째 구획에서 일곱 번째 구획까지에서는 증발이 일어나고 칼슘이 침전된다. 여덟 번째 구획에서는 표면에 소금 결정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거두어들이면 간수, 쓴맛이 나는 마그네슘염가 남는다. 95% 이상의 순도를 지닌 소금을 만들 수 있는 이 공정은 명나라 말이나 청나라 초부터 계속 써오던 소금 제조법이다. 아느편의 소금 제조와 관련해 휴에 대해 처음 언급한 책은 800년경의 두우의 통전인데, 이 책에는 휴염전을 상중하 세 단계로 언급하고 있다. 얼마 후 당나라의 학자인 최오는 휴와 함께 휴세 공정도 언급하고 있다. 9세기에도 휴세는 17세기처럼 연속된 염지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을까? 그랬을 것이라는 암시들이 여럿 있다. 최오의 책을 고스란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는 도랑, 배수구, 우물, 수로, 휴의 복잡한 시스템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데, 단지 염제 하나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당나라의 저술가이자 시인인 유종원은 808년에 쓴 글에서 수로, 도랑, 휴가 나선으로 엇갈려 있는 작은 들판에 대해 쓰고 있는데, 모호하기는 해도 여러 개의 염지가 모여 있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송나라 때 휴라는 말이 다시 나타나지만 원말 명초에는 사북하에서 노치하는 방식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청나라 초에 발간된 하동연법지의 편찬자는 당시 사용된 시휴요새 방법을 당나라에서 썼던 방법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휴세 방법은 당나라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나라 2대 황제 태종 627부터 650년의 치세 때 아느편에는 기후를 관장하는 신의 사당이 있었다. 바람의 작용이 이 휴세법의 결정적인 요소였기 때문이다. 명나라 때의 어떤 저자는 이 말이 502년에서 557년까지 존속했던 왕조가 사용했던 용어라고 한다. 아느편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치했던 부기의 선무제 499에서 515년은 염호를 통제하기 위해 몇 개의 정부 기구를 세웠다. 그 이전의 사료는 남아있지 않지만 휴세법의 개시와 493년 아느편에서 낙양으로 부기의 수도를 천도했던 사실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낙양은 호전적인 부기의 귀족들과 토착민을 융화시키기 위해 만든 사치스러운 도시로, 이곳에는 질이 좋은 소금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양질의 소금은 북서 호수의 천연 노체쇠나 산서성에서처럼 끓여서 만든 원시적인 흑소금으로는 만들 수 없었고, 치휴요새와 같이 과학적 공정과 자본을 들여야만 생산할 수 있었다. 당나라 전성기 때의 연간 소금 생산량은 10,000톤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측천무 시절 다시 수도가 된 낙양의 100만 인구에게 공급하고도 남는 양이었다.
어느 편에서 다단계 천일지원법이란 방법을 개발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이후 역사에서도 장기적으로 중요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시대 중국에는 다른 중요한 발전도 있었다. 우선 관자의 시대 이래로 중국에서 사용해왔던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드는 방법이 더 확대되었다. 이 방법은 제나라와 오나라의 영토인 양자간 남쪽 강수성과 산둥성 그리고 훗날 회남이 되는 양자강 북쪽의 회하 남부지역까지 이어졌다. 종래에는 중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된 이런 제염소의 등장은 남북조 시대, 특히 양나라의 수도인 인구 100만의 남경의 발달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당나라 시대에는 중국에서 소비되는 전체 소금의 3분의 2인 12만 톤 가량이 바닷소금이었다. 둘째, 500년부터 1000년까지는 사천의 염정을 끓여 만드는 소금 등 여타에 끓여서 생산하는 소금이 상당히 발달했다. 8세기와 9세기 초의 염정은 90개소에서 640개소로 늘어났다. 이 염정들은 주로 검남 주변에 위치해 있었다. 북부와 남부에는 136개소, 남동부에는 41개소의 염정이 있었던 반면 이 지역에는 460개소나 있었다. 이런 팽창의 기반은 일찍부터 다져져 왔다. 인수에 있는 등주의 염정은 폭 91m에 깊이 244m로 추정되는데 한나라가 망하던 해에 개발된 이 염정은 도교 원로인 장도릉과 그의 손자인 장록과 관련이 있다. 당시 도교와 기술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들 당시 조선이 사천에서 시행한 신정정치는 부분적으로는 지방 호족 소유의 염천의 토대를 두고 있었다. 양자강 계곡은 진나라 시대인 265년부터 420년까지에 걸쳐 발달했다. 운양의 염정 100여 개소, 완현의 염정 20개소가 개발되었다. 능주는 효무제 치세였던 376년부터 396년 사이에 큰 주목을 받았다. 양나라가 지배했던 535년에는 염전이 개발되었고 남동주 삼각주의 팽수 염전은 수나라 때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도약은 황금시대였던 8세기에 이루어졌다. 8세기 끝무렵에는 복순의 염천이 7개소가 있었고 인근의 영현과 위원에는 각각 15개소와 16개소, 자주에는 최소한 11개소, 내강에는 26개소의 염천이 있었다. 이곳들은 모두 입지가 유리한 검남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염정을 파는 방법도 개선되었다. 당나라 시대에는 복순에서 깊이 76m까지 그리고 10세기 능주에서는 152m까지 우물을 팠다는 믿을 만한 보고서가 있다. 천연가스가 나왔던 한나라 시대 청주의 불우물 파이어웰은 깊이가 고작 9m에 지나지 않았다. 생산량에 대해서는 사천연법지에 기록된 2군데밖에는 알 수가 없다. 이에 따르면 복순의 생산량은 180톤, 능주의 생산량은 400톤이었다. 염정 640개소에서 평균 소금 25톤씩을 생산했다면 이 지방의 총 생산량은 1600톤으로 10세기 중국 전역에서 생산된 양과 맞먹는다. 그래도 어느 편 여모에서 생산된 소금의 일부가 북쪽 지방으로 수출되었다. 유명한 왕비 양귀비의 친척인 양씨 일가의 영지인 사천은 이미 부유한 지역이었다. 마지막으로 8세기에 들어 황제의 권한이 서부로 넘어가고 변방에 있는 군의 중요성이 커지자 중국과 몽골의 국경 부근의 호수에서 천일 제염법으로 생산된 소금의 쓰임새가 커졌다. 변방의 여모에서 생산된 거친 소금은 북서부에 주둔한 군대에 공급되었고 어느 편에서 휴세공정으로 만들어진 정제염은 수도에 공급되었다. 신당서의 기록에 따르면 여모 13곳이 이용되었다고 한다. 지금의 화마지에 해당하는 섬서성, 북부 염주현에 여모 4곳이 있었는데 장기적으로는 어느 편과 오르도스의 오토호와 경쟁을 벌였다. 지금의 영하 지방인 능주에는 여모가 7곳 있었다.
북명, 변경지대의 이 염호들은 고대 이전부터 이따금씩 중국에 소금을 공급했겠지만 처음으로 정기적으로 공급한 것은 당나라 시대였다. 군대가 소금을 대량으로 소모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곳에서는 소금을 연간 3,500톤 이상 공급했을 것이다. 대개는 염호들 자체가 군대의 통제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당나라는 변경 지역에서 이용한 천일 제헌법과 사천에서 이용한 나무, 천연가스, 석탄을 연료로 해서 염소를 끓이는 법, 나무를 연료로 해안가에서 바닷물을 끓이는 방법, 아느편, 염호에서 시작한 새로운 복합 공정인 휴세법이라는 각기 독특한 특징이 있는 방법 4가지를 이용해 소금을 생산했다. 당나라 육로로 운송 군대. 당시대에 건설된 대운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 역시 이전의 왕조들과 다를 바 없이 도로 위주의 국가였다. 당나라는 산서, 사천, 북서부 변경의 발달 덕분에 육로를 통해 한나라보다도 많은 양의 소금을 운송할 수 있었다. 산서와 변방에서 생산되는 소금의 육로로 운송되었다. 유종원은 아느편의 소금을 당나귀, 노새, 소, 말을 이용해 서부의 산서, 감숙, 남부의 호북, 북부의 하북, 동부의 하남으로 운송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변방지역의 소금도 이런 동물들과 낙타로 운송했다. 사천 역시 수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었지만 여러 생산지에서 동물을 이용한 수송으로 교역이 이루어졌다. 이 지역에서는 주로 바닷소금만이 수로로 공급되었다. 당시대에는 분배면에서 일어났던 큰 변화를 통해 수상수송의 형태를 알 수 있다. 동한 건국 이래로 일시 중지되었던 염정, 이 763년 대종 760에서 779년의 재상 유안에 의해 재도입되었다. 755년 변경에서 일어난 안록산의 난이 그 배경이었다. 왕자 숙종에 의해 가까스로 병맥만 유지한 제국은 혼란과 분열에 빠졌다. 따라서 그의 손자 대종 지세 때에는 새로운 조세원이 필요했다. 당시의 통제권은 일부 지역밖에 미치지 못했지만 다행히 남동부의 지배권은 유지되어 이곳의 곡물을 수도에 공급할 수 있었다. 유안은 소금과 곡물 운송을 직접 감독했고 양자간 삼각주의 곡물을 대운하를 통해 장안까지 운송할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회, 회남과 양절에서 염정을 시행했다. 유안은 대운하가 연결된 양자간 북쪽 양주에 염정을 관장하는 기관을 설치하였다. 강회의 염정은 3가지로 그 기능을 나눌 수 있다. 첫째가 해안 인근의 염정을 관장하는 관정이다. 으로 이곳에서는 생산지에 소금을 매입해서 운반 상인에게 판매하였다. 예전에 오나라의 영토였던 양자간 남부의 가흥, 신정, 인평, 난정과 북쪽에 새롭게 개발된 염전의 염성과 해릉이 중요한 감이었다. 관청에서 판매하는 소금 가격은 세금을 포함해 생산비의 10배에 달했다. 둘째로 생산지 인근의 호주, 항주, 월주, 연수의 소금 시장이 4곳이 있었다. 관리들은 이곳으로 소금을 운반했고 상인들은 이곳에서 소금을 구매했다. 아마도 판매를 촉진하고 해안에서 성행된 밀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해 소금 시장을 세웠을 것이다. 셋째로 수송로와 소비지에는 순원, 13곳이 있었다. 그곳에서는 운송하거나 하역되는 소금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생산자의 밀매를 막는 감독 역할을 했고 징세 역할도 담당했다. 법은 생산지 원천 징수, 즉 첫째가 세금, 둘째가 소금이라는 원칙. 아래 감이나 시장에서 염세를 걷는다. 취장, 징세 고 규정해 놓았지만 관리나 상인에게는 첫째가 소금, 둘째가 세금,
이라는 원칙이 편리의 생산지에서는 명목상으로만 세금을 거두고 순환해서 지방 분배자에게 소금을 재판매할 때 목돈을 거두었다. 이런 방법으로 관리들은 필요에 따라 대운하 지역에서 세금을 징수했고 운송상인들은 지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을 사실상 지방 분배자들에 지불했기 때문에 그만큼 자본을 덜 들일 수 있었다. 이것은 당나라 시대 이후부터 시행된 제도였지만 그 이전부터 시행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어쨌거나 순환이 설치되어 있던 곳을 보면 중국에서 가장 큰 교역망이었던 광회, 운하 일대에서 소금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주 소비지는 운하지대인 하남, 동부와 안휘, 북부지대였다. 하남의 정활, 변주, 지금의 개봉, 송주, 지금의 귀덕. 순원은 대운하에 인접해 있었고 화서, 회서와 순원들은 회강을 통해 대운하와 연결되었다. 안희성의 용교, 사주, 강수성, 양주도 대운하에 인접해 있었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소비지들이 강수성의 서부, 안희성 중부와 남부를 흐르는 양자강을 따라 남서쪽에 위치해 있었다. 바로 백사, 노수, 절서, 순원 같은 곳이다. 나머지 두 곳의 순원에서는 산동의 동부와 하남의 서부 지역에 소금을 공급했다. 이런 교역망에서는 관리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특권 상인들이 판매를 담당했다. 중국 소금 행정관은 편리한 속기를 개발해 소금 분배 조직을 다각도로 묘사했다. 관, 상, 민 이란 말들은 소금 교역의 여러 기능과 상업의 각 단계, 즉 판, 제조, 조기획 등, 유통을 나타내는데 이용되었다. 이에 따라 이 세운 제도를 표현하자면 민치, 백성들이 만들어내고 관수, 관리는 감독하며 상인들이 운반하며 상소, 상인들이 유통하는 라고 할 수 있다. 세금과 운송 비용으로 사업에 필요한 자본이 늘어났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면 상인들은 자산이 있는 자들이었다. 상인들은 권리상의 독점 이전에 사실상의 독점을 누렸다. 후에 당나라의 어떤 시인은 어느 상인이 아들 둘을 소금, 목재, 차상인으로 키웠는데 이를 두고 상인계급이 대두하도록 삼중의 기초를 닦아 놓았다고 묘사했다. 중국 관리들도 간혹 사업에서 비중이 컸던 관에서 운반하고 관에서 유통하는 를 시도했지만 관료제가 비대해진 결과 부패의 위험이 있고 필요한 규모만큼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 제안에 반대해 도덕주의 신유교학자이자 문장가인 한유는 822년에 그 유명한 탄원서를 올렸다. 강회 유역에 세워진 분배기구가 가장 세련되었고 다루는 소금의 규모도 가장 컸다. 그러나 763년부터는 효율성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다른 연전에도 동점이 도입되었다. 총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한 하부 지방과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드는 산동의 염전은 관으로부터 사실상 독립함으로써 독점이 적용되지 못했다. 헌종의 전성기 때인 819년에 황제의 엄명으로 산동에 하북에 하나의 기구를 세웠으나 얼마 안 되어 822년 이를 폐쇄했다. 안으편의 소금은 장안의 국세 담당 부서인 호부의 세입분과인 도지에서 관리했으며 그 후에는 정부 부서인 섬서성, 상서성의 한 부분으로 편입되었다. 여모에는 광해 지방의 감과 같은 기능을 수행했던 관료가 있어 세금을 가중하게 거두었다. 또 도지가 사친염전을 관리하게 되었지만 지방에는 교역 속성상 국가가 그 이상 개입하지는 못했다. 원론상으로는 도지가 병경의 여모를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사실상 군대사령관이 이를 지배했다. 당나라 농업혁명과 불교의 영향 관자에서도 소금의 소비량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나라의 1인당 소금 소비량도 알려져 있지 않다. 또 당시대의 개별 생산자의 초기 생산량이 알려져 있기는 해도 이는 학자들이 편찬한 것으로
세세한 점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재의 수요가 늘어났으며 당나라가 한나라보다 더 도시화되고 부강했던 데에 비해 인구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루어보면 소금 소비가 250년에 1인당 약 2kg에서 750년에는 약 3kg으로 늘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소비가 이렇게 늘어난 원인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 한나라와 당나라를 거치면서 중국 농업에 혁명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가족농장은 돼지, 닭, 오리사육, 누에치기 등의 여성이 참여함으로써 대략 그 규모가 2배로 늘어났다. 고기는 여전히 사치스러운 음식이었지만 구입 범위가 크게 늘어났다. 8세기 초의 어떤 양리학자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소비가 지나친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할 정도였다. 고기 소비가 늘어나자 후추, 산초, 동남아시아에서 들여온 후추의 소비량도 늘었다. 문헌을 보면 흔히 후추와 소금을 같이 먹었지만 후추는 사치스러운 음식이고 소금은 수수한 음식이라고 나와 있다. 사실 후추가 있는 곳에는 소금도 있게 마련이었다. 둘째, 로마 제국 후기와 암흑시대 초기의 유럽처럼 당나라는 리메스의 생활 양식에 영향을 받았다. 이와 함께 중국은 고기와 소금이 풍부한 스텝 지역에 영향도 받았다. 당나라의 역사를 보면 소금 교역의 한 주체였던 변경에 주둔해 있는 군인의 소금 소비가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부당서에는 727년 국방장관 격인 병부상서가 관내의 염호, 즉 하마쥐와 염호의 행정관으로 임명되었고 그 후로 이 지위는 삭방절도사의 지위, 곧 이 변경지역의 군사령관과 통합되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신당서의 기록을 보면 변방의 군대가 직접 소금의 생산 분배에 참여한 기록들이 있다. 유럽처럼 리메스 생활양식은 고기를 더 많이 소비하도록 했고 고기 소비가 많아지자 소금 소비도 더불어 늘어났다. 7세기 초의 위대한 황제 태종의 아들 가운데 하나는 외국 음식인 양고기도 즐겨 먹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다. 금욕, 채식 등 몇 가지 면에서 불교는 소금 소비를 금했다. 게다가 당나라 시대에 인도 음식이 중국에 도입됨으로써 일본풍이 강했던 요리법이 중국풍으로, 즉 짜고 쓴 음식에서 맵고 단 음식으로 그 경향이 바뀌었다. 하지만 불교는 결과적으로 소금 소비를 조장했다. 중국에서 불교는 부유한 자들의 종교였고 그 영적인 권위는 사치와 소비로 이어졌다. 9세기 중엽 중국을 방문한 일본의 수도승 헨님의 일기에는 부유층 신도들이 수도승들에게 채소로만 차린 연회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로 미루어보면 비종교적인 연회는 채소 위주의 연회가 아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게다가 채식주의가 세련되어지면서 절임 야채 사용이 늘어났고 당나라 시대에는 절임 재료로 소금과 식초가 주로 사용되었다. 또 불교는 음식에 대한 감수성을 고양시켰다. 특히 후각적인 면을 발달시켰다. 소금은 맛을 강조하지만 순수한 소금 자체로는 아무 맛이 없다는 특성이 있다. 당시 당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문명화된 사회였다. 새로운 소금 생산 방법, 정부와 사업자 간의 제휴로 이루어진 분배, 새로운 수준의 소비는 이 문명의 중요한 특성이었다. 소금의 전달자 이슬람. 중세시대에 가장 문명화된 사회는 당나라였지만 초기 이슬람 사회도 그에 뒤지지 않았다. 중국의 과학과 문명을 저술한 조셉 니덤이 밝힌 바에 대로 아바스 왕조 때는 중국과 접촉해 중국 문명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에 이를 전파했다. 그러나 당나라의 문화가 그 핵심 안에 새로운 요소들을 이식했던 탓에 형식상으로는 보수적이고 보건적이지만 내용상으로는 급진적이었다면 초기 이슬람 사회의 문화는 이와 반대였다. 이곳은 새로운 요소들이 나타난 결과라기보다는 고대의 여러 요소들이 자리바꿈했던 탓에 형식상으로는 급진적이었지만 내용상으로는 보수적이었다.
다른 문물에서 그렇듯 소금에서도 초기 이슬람사회는 원산지로서 보다는 전달자, 고대로부터 인도로부터 중국으로부터로서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뉴먼이 밝힌 바대로 계시의 시대의 이슬람은 자체의 성스러운 기업 말고는 새로운 교리가 없었다. 이런 경우에는 생산, 분배, 소비를 반대순으로 알아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초기 이슬람 요리에서의 소금은 언어에서의 문법 소비. 이슬람 문명이 도래하면서 도처에서 소금 소비가 늘어났다. 초창기의 통계 자료를 보면 이슬람 사회의 1인당 소금 소비량은 인도나 중국의 전근대 사회의 소금 소비량보다 근대 초 유럽의 소금 소비량과 비슷한다. 19세기 이슬람 지역에서 가장 부강했던 오스만 제국은 1인당 연간 소금 소비량이 약 7.2kg에 달했다. 가난한 지역이었던 중국의 투르키스탄도 약 6.7kg을, 중국은 보통 약 4에서 4.5kg, 인도는 약 3.6kg을 소비했다. 통계 자료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소금 소비가 많았던 게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다. 아바스 왕조 시대에는 요리에서의 소금은 언어에서의 문법과도 같다라는 말이 있었다. 철학자이자 의사인 마이모니데스는 빵을 만들 때 소금을 많이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또 다른 의사는 소금의 과다 사용을 경고하고 있는데 10세기에 먹었던 소금에 절인 치즈인 하룸은 독특한 이집트 음식이었다. 반면 이라크에서는 소금에 절인 생선이 가난한 사람들의 단백질 공급원이었다. 이라크인들은 나마크수드와 같은 기름에 튀긴 고기를 보관하는데 소금을 많이 썼다. 영국의 탐험가 다우티는 사우디아라비아 중부의 나지드의 베두인 사람들이 천막의 암염 조각을 비축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들은 도대체가 싱거운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슬람 사회는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조미료의 소비를 높여놓았는데 소금 소비도 예외가 아니었다. 흔히 생각하듯 이슬람 사회는 가혹한 종교 사회가 아니었다. 사막의 대상과 순회상이 오가는 이질적인 캐러밴 도시에 속한 고립된 공동체는 이슬람교로 결속되었으며 힘을 합쳐 정착 사회에 대항했고 동물도 음식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초기 이슬람 시대의 음식은 유제품을 주로 먹고 고기를 아껴 먹었던 베두인 사람들의 음식과는 달랐다. 사막에서가 아니라 정복한 땅 주변의 야영 도시와 사막 인근에서 발달한 초기 이슬람 사회의 음식은 베두인 사람들이 가끔씩 먹는 고기에 정착 사회가 공납해야 하는 양질의 채소를 섞은 것이었다. 그 결과 유목민과 정착민은 보리빵 대신 밀빵, 과일, 설탕, 고기 따위에 터키인들이 즐기는 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들에게는 매 끼니가 일종의 파티와 같았다. 이슬람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누리고자 했던 이런 이국적인 사치와 비교해보면 돼지고기와 술의 금지는 단지 부차적인 항목, 공동체의 구호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초기 이슬람 사회의 높은 소비 수준은 이 사회의 독특한 사회제도에 힘을 입었다. 알무타심 칼리프 치세 제위 833부터 842년의 특권노예가 군인으로 진출해 이슬람 공동체의 주도적인 세력으로 대두했다. 이들을 맘루크라고 하는데 칼리프는 이들을 위해 사마라시를 건설했다. 대를 거치면서 이들은 강력한 지배 집단으로 입지를 굳혀나갔다. 전쟁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군인들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낭비를 일삼았는데 특히 음식의 낭비는 한층 더 심했다. 사마라시는 규모가 컸고 사치스러운 도시였다. 모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웅대했는데 첨탑은 바벨탑을 그대로 빼닮았고 대리석은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있는 성 메나스 성전과 라타키아에서 실어왔다. 도시 성문의 자재도 비잔티움 제국에서 빼앗은 프리지아의 아모리움에서 가져왔다. 도시의 규정 가옥은 각각 방이 50개에 달했고 앞마당은
앞마당 한쪽에는 남녀용 거처와 겨울용으로 특별히 조성된 거처가 있었다. 이런 환경에 걸맞게 음식 소비도 엄청났다. 이슬람 사회의 모든 이들이 맘루크와 같이 호사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삶은 정점에 오른 사회가 정한 기준이었고 이 사회의 엄청난 소비는 장기적으로는 규준이 되었다. 16세기에 들어 레오 아프리카누스는 전형적인 이슬람 수도인 페즈에서는 평민은 한 주에 한 번 신선한 고기를 솥에 삶지만 부자들은 매일같이 고기를 삶아내며 마음이 내키면 하루에 2번이라도 고기를 삶는다고 기록했다. 인구 7, 80만이 도시였던 17세기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시민들은 매년 20만 마리의 가축과 700만 마리의 염소와 양을 먹어치웠다. 이슬람은 기원부터 발달 단계에 이르기까지 고기 소비를 조장했고 덕분에 소금 소비도 늘어났던 것이다. 이동하는 사회. 초기 이슬람 사회에서는 소금의 생산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었으므로 장거리 분배는 큰 문제거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슬람 사회는 다른 물건들처럼 질 좋은 소금을 먹었기 때문에 특정 생산지에서 나는 소금을 선호하였다. 아바스 왕조 시대의 바그다드에서 두 종류의 소금이 이용되었다. 보통의 일반 소금과 안다라니 소금이다. 안다라니 소금이 좀 더 질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소금은 니샤프르 인근 안다라니 암염에서 생산된 것이다. 요리책에는 안다라니 소금을 쓴 갖가지 요리들이 나와 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바그다드나 사마라에서 좀 떨어져 있는 호라산의 니샤프르뿐만 아니라 이슬람 수도에서 창출된 소비가 분배에 대한 새로운 욕구를 낳았다. 이는 초기 이슬람 사회가 기꺼이 반겼던 요구이기도 하다. 첫째, 이슬람 사회는 찰스 몽테규 다우티 1843부터 1926년 아라비아를 여행한 서양 탐험가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꼽힌다. 우나이자에서 메카까지 동행했던 낙타 170마리로 이루어진 버터 대상처럼 지방의 낙타 교역망을 기반으로 했다. 성공한 사회가 당연히 그렇듯 초기 이슬람 사회도 엄청난 투자를 했고 이는 중동에서 낙타가 수레를 압도하게끔 한 원인이자 결과가 되었다. 전 세계에 분포한 낙타 수에 대한 이후의 평가들은 단지 추측에 지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해볼 수 있다. 1981년 세계의 낙타 수는 1,500만 마리로 그중 500만 마리가 소말리아에, 250만 마리가 아라비아에, 나머지 750만 마리가 시리아, 이라크, 터키, 북아프리카, 페르시아, 투르키스탄의 산지에 있고 그 밖에 인도, 중국, 오스트레일리아의 일부가 있다. 이슬람이 팽창함에 따라 소말리아와 아라비아 이외 지역의 낙타수의 비율이 6분의 1에서 2분의 1로 늘어났다고 가정할 수 있다. 동시에 도시 안의 낙타수는 3배로 늘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면 600년에는 낙타수가 총 300만 마리로 250만 마리는 도시 안에, 50만 마리는 도시 밖에 있었을 것이다. 도시 밖 낙타의 수도 이런 식으로 계산해보면 1000년경에는 250만 마리, 1500년경에는 500만 마리, 1900년경에는 750만 마리로 늘어났을 것이다. 6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이슬람에는 도시 밖의 낙타수가 5배로 늘어났다는 말이다. 4세기에 키레네의 시네시우스 주교는 모든 부족의 낙타수를 합쳐 대략 5,000마리로 추정했는데 11세기의 지리학자 알바크리는 튀니지 오지에 있는 바드다 시장에는 곡물을 장거리로 수송하기 위해 하루에 나오는 낙타가 1,000마리는 된다고 했다. 이것으로 낙타의 총수가 수만 배는 늘었으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투아레그 부족들은 19세기에 낙타 1만 마리를, 20세기에는 거의 3만 마리를 동원할 수 있었다. 둘째, 이슬람 사회의 상인들은 신자 공동체인 음마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했다. 자본주의 종교, 즉 베버의 칼뱅주의와 체르너의 대승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에는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이슬람의 제도가 객관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성장을 추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실 암흑시대의 상인이 교인이 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기독교적 경고는 사업을 경제라고 하는 세속적 영역에 둠으로써 상인들을 명예롭게 대했던 무슬림 사회에 비해
경제 성장을 더 추구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말이 초기 이슬람 사회가 특별히 상인에게 호소력이 있었다거나 초기 무슬림들의 다수가 상인이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히티는 초창기의 상인은 기독교인, 유대교인, 조로아스터교도였고 무슬림 상인 계급은 아바스 왕조 시대에 들어와서야 발달했음에 주목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초기 칼리프와 샤리아 는 마호메트가 몸소 쫓았던 부름에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초기 이슬람은 변화하는 종교였다. 이슬람교는 종교 공동체 안에서 개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했고 이름을 새로 지어주는 경우가 흔했다. 이슬람교는 이웃과 적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의무를 새로 정의했다. 이슬람교는 사람들을 이슬람 세계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이주시킴으로써 영토관념에 근거한 충성에서 벗어나게 했다. 호라산에서 소집된 군인들이 모로코에서 군복무를 마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요소들 모두가 이슬람 사회의 공동시장에서 분배를 촉진시켰다. 초기 이슬람 널려있는 소금밭 생산 공급 역시 처음에는 큰 문제거리가 아니었다. 아라비아에는 수많은 천연 염전이 있었는데 앞에서 말한 바대로 사브카라는 말 자체가 아랍어에서 비롯되었을 정도였다. 다우티는 나지드 북서지방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외지의 바다, 지방 수도인 하일에 소금을 공급했던 미스마산, 가장 중요했던 타이마가 주요 생산지였다. 마지막 경작지 아래로 유명한 타이마 소금밭이 펼쳐져 있다. 그 너머에서 가난한 베두인 사람들이 자유롭게 소금을 캐고 있다. 그들은 이 소금이 외지의 바닷소금보다 맛이 훨씬 더 좋다고 한다. 타이마 암염은 아라비아 전역에서 수많은 유목민들이 매일같이 먹는 소금이다. 이들 주요 생산지 외에도 지척에 수많은 염전이 있었다. 할과 케이바르 사이 메디나로 가는 길의 용암지대 위에는 햇빛을 바다 물처럼 빛나는 용암지대 위에는 햇빛을 받아 물처럼 빛나는 것들이 널려 있다. 마른 점토가 소금에 덮여 반짝이는 것이다. 우나이자 근교의 계곡 아래는 사브카루 인해 온통 하얗다. 바로 소금밭인데 이곳에서 소금을 채취해 우나이자에 공급한다. 우리는 해가 질 무렵 온통 소금으로 뒤덮인 널따란 우나이자와 메카 사이의 길 위로 말을 몰았다. 성 존 필비는 나지드 남동부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그는 우나이자와 리야드 사이에 눈에 덮인 광대한 호수처럼 보이는 주요 염전과 함께 소금 사브카를 자주 언급했다. 계속해서 필비는 이 염전에서 시르, 무드니, 아우시아지아 사람들은 소금을 공급받는데 그들에게는 마음껏 소금을 파낼 권리가 있다고 증언한다. 따라서 이슬람의 오른팔격인 나지드에서 소금 공급은 문제거리가 아니었다. 가까운 이슬람 지역 역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시리아에는 알레포 근교와 레바논에 염전이 있었다. 이라크 밖에는 좀 더 먼 거리에 니샤푸르와 오르무즈 암염갱이 있었고 페르시아만 해도 천연 염전이 있었다. 이미 1장에서 보았듯 이라크 안에는 수많은 염전들이 있었다. 이집트에는 여전히 고대부터 소금을 공급했던 염전이 있었다. 사막지대에 속하는 한 이슬람 지역에서는 공급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이슬람 사회는 세네갈에서 다르푸르에 이르기까지 북아프리카의 적도 북부를 점유해 발전시켰다. 중앙아시아와 중국에서는 생산지가 주공급지 몇 개와 부공급지 다수라는 비슷한 형태를 보였다. 이렇게 20세기에 신강성의 77개 현 가운데 32곳이 소금을 생산했는데 아마 경제성만 있었더라면 다른 곳에서도 소금을 생산했을 것이다. 준가을 분지 북부에는 8곳의 생산지가 있었는데 그중 4개는 규모가 컸고 나머지 4개는 작았다. 큰 생산지는 이리에 공급했던 에비누르호 인근의 청호, 염호, 수도에 소금을 공급했던 우르무치 남동쪽의 타판 호수, 마나스호와 알라콜호 근교 스텝 지역의 호수, 바르콜, 파리과 하미에 소금을 공급했던 투르판 북동쪽의 호수였다. 이들 호수에서는
모두 천연 증발로 소금을 생산했고 이 소금은 노동력을 동원해 필요한 만큼 채굴했다. 또 작은 생산지가 4군데 있었다. 우르무치 서쪽의 창길현, 호수, 마나스와 이리 사이의 오소, 분지와 작은 호수 2곳이다. 타린 분지에는 소금을 생산했던 지역이 24곳이 있었고 주요 오아시스의 대부분도 인근에 소금 생산지를 두고 있었다. 이렇게 투르판에는 소다소금과 암염이 있었고 옌치에는 소금 분지소금과 소다소금, 고차에는 암염과 토염, 소다소금, 분지소금, 아커스와 오시투르판에는 암염, 카스에는 소다소금, 얄칸드에는 암염과 소다소금, 허텐에는 소다소금, 암염, 토염이 있었다. 이 생산지들은 모두 이 지역 최초의 투르크계 왕조인 카라한에 의해 10세기부터 이용되기 시작했을 것이다. 소금을 많이 소비했던 이슬람 사회는 사막지대가 아닌 곳에서는 공급이 부족해 생산지를 빼앗거나 새로 만들어야 했다. 나중에 시리아는 이집트나 터키에서 소금을 수입했는데 이전부터 필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무슬림 군대 최초의 회상 원정이 653년 무아위야 총독이 이끈 키프로스 원정이라는 사실은 중요하다. 이 원정으로 라르나카에 있는 염호 2곳을 점령할 수 있었다. 라르나카 호수는 고대부터 중세까지 지속적으로 소금을 공급했던 생산지 몇 곳 가운데 하나였으므로 이 원정이 무슬림이 지배하던 다마스쿠스에 안정적으로 소금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도 펀자브의 술탄푸르에서 단일 천일 제염법을 이용한 생산과 라자스탄의 바라푸르 염호와 산바르 염호에서 다단계 천일 제염법을 이용한 생산의 시작은 이슬람 초기와 관련되어 있다. 이들 생산지는 아마도 가즈니 왕조의 마하무드 왕의 정복사업과 델리의 술탄 형제에 있던 맘루크에게 소금을 공급하기 위해 개발되었을 것이다. 북아프리카에서도 자르지스, 라스알 마크바즈, 트리폴리, 자르바이, 해안가 사브카가 고대부터 개발된 것 같지는 않다. 아마도 이 염전들은 티니지 왕조, 아글라브 왕조, 파티마 왕조, 지루 왕조 등의 무슬림 왕조 때 개발되었을 것이다. 무슬림 사회에 소금을 공급하기 위해 개발된 염전 중 가장 흥미로운 곳이 서유럽에 있는 염전 6곳이다. 이 염전들은 500년경부터 아르편에서 개발된 다단계 천일 제염법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채용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쓰인 이 기술이 중국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발견일까 아니면 전파되어 온 것일까? 독립된 발견을 지지하는 견해는 고대부터 있어 왔던 간단한 단일 천일 지원법을 사용하다가 점차 복잡한 다단계 천일 지원법으로 발전했다고 보는 것이다. 거기에다 중국이 이 기술을 호수에 적용했던 반면 유럽의 무슬림은 바다에 적용했다. 전파됐다고 주장하는 측은 동양과 서양에서 이용했던 기술 형태가 유사하다는 점을 든다. 특히 역기능이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같다는 점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주장한다. 집수, 농축, 결정화라는 3단계 구분은 물, 칼슘, 마그네슘에서 염화나트륨을 분리하는 기술로 각자의 고유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기술 자체가 구현되는 특별한 공간 배치, 즉 집수기와 농축기를 결정기와 5대1의 비율로 만든 것은 널리 쓰이기는 했어도 기술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 사실 근대에 들어와서도 이 비율을 떨어뜨림으로써 기술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세세한 사항이 그토록 많은 염전에서 쓰였다는 사실은 결국 이 천일제헌법이 단 하나의 발원지에서 전파되었다는 증거다. 이 기술도 제지술처럼 이 시대에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무슬림 사회인 시칠리와 에스파냐로 전파되었을 것이다. 아바스 왕조는 안록산의 난 때부터 중국과 접촉했고 부하라의 사마니 왕조, 가즈니 왕국의 마하무드도 양 왕조의 사절단을 맞았다.
아마도 고무적으로 수용했다고 보는 편이 그럴듯한 해명일 것이다. 하동에서 온 어떤 이가 호라산에서 온 어떤 이에게 직수농축기 그리고 결정기의 비율과 함께 다단계 천일지원법에 대한 지식을 자세하게 알려주었고, 이 지식은 지중해 서쪽의 무슬림 사회를 거쳐 동쪽의 라자스탄 여모에까지 전해졌을 것이다. 무슬림이 소유했던 지중해 염전 6군데는 초기부터 천일지원법 기술을 이용한 아드리아해의 염전으로 오늘날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생산지인 풀리아라고도 함의 맘프레도니아, 지금의 마르게리타 디사보이아, 에브로강 어기의 토르토사, 이비사, 알리칸테 남부의 라마타, 카디스 북부의 산루카스데의 바라메다, 그리고 리스본 남부의 세투바리다. 맘프레도니아는 1263년에 들어와서야 개발되었지만 로마 식민지였던 시폰토를 대체했다. 1117년 시폰토에는 노르만인들이 로마네스크 성당을 세웠지만 후에 말라리아 발생 지역이 되었다. 포이팅거 지도, 포이팅거 테이블. 1269년 콜마르의 한 승려가 12장의 양피지에 그린 로마 지도의 복사본에는 고대 시폰토에 있었던 염전이 나타나 있지만, 이 염전들은 단위 천일지원법을 이용한 곳들로 그 중요성은 지역적인 선에 그쳤다. 다단계 천일지원법을 이용하는 대규모 염전은 카살레, 산타마리아 디 살리니스의 지역 주교의 승인이 있었던 1015년에 처음 언급된다. 이때는 아플리아가 다시 비잔티움의 지배 아래 있을 때지만, 거대한 새 염전은 841년에서 871년 사이에 파리의 아랍계 아글라브 왕조의 소유로 되돌아갔다. 토르토사 델 에브로는 820년부터 1148년까지 무슬림의 지배하에 있었다. 이곳은 소금 공급지라는 이유로 1093년 피사와 제노바 원정대의 침입을 받았다. 11세기 어떤 무슬림 지리학자는 8세기부터 1235년까지 이비사에서 튀니지와 알제리 등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 소금을 공급했다고 했다. 이비사는 고대부터 소금을 생산했을 것이다. 전설에 의하면 카르타고 사람들이 처음 개발했다고 한다. 그러나 천일지원법을 이용해 이곳을 소금 생산의 중심지로 만든 이들은 무슬림인들이었다. 발렌시아 왕국의 라마타도 갯벌에서 소금을 생산했다. 소금을 생산했던 또 하나의 갯벌이 토르비에자로 근대에는 더 많은 소금을 생산하고 있다. 카르타헤나 인근이 로마의 중요한 염전이지만 이곳에 갯벌이 개발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8세기에 아브드 알라흐만 2세가 기초를 닦은 카르타헤나에서 3km도 못 되는 거리에 위치한 무르시아는 필요한 수요만큼 소금을 공급했을 것이다. 나중에는 그 방향이 발렌시아에 의해 좌우되었다. 마찬가지로 산루카스 대 바라메다도 10세기 무어인이 지배한 에스파냐의 제2도시 세비야의 팽창 덕분에 발전했을 것이다. 알카자르 두살이 지배한 세트발 또한 무슬림인들이 개발한 곳으로 1147년 십자군이 점령하기 전까지 무어인이 지배하던 리스본에 소금을 공급했다. 13세기 말까지 초기 이슬람 사회는 기독교인들의 함락된 이들 염전 6곳에 거의 무제한으로 소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도구를 자신들의 경쟁자에게 제공했다.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 무어인의 중계를 거쳐 기독교 세계에서 완성을 보게 된 것이다. 비잔틴 제국의 황혼기. 500년부터 1000년까지의 중국과 이슬람이 광명의 시대였다면 비잔틴 사회는 황혼기였다. 기본의 정의를 따라 우리는 이 시기를 황혼기라고 가정하고자 하지만 만지케르트 전투, 제4차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런 징조는 전혀 없었다. 제국의 새로운 세계 재건이 이전의 불확실성을 여명으로 바꿔놓지 않았나 하고 생각할 수 있다. 사실 헤리클리우스에서 바실리우스 2세에 이르기까지 초기 비잔티움은 여명과 황혼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우세하게 되었나를 결정하게 된 유일한 사건일 것이다. 고대성과 근대성의 이런 이중성은 초기 비잔틴의 소금 분야에도 반영되어 있다. 초기 비잔틴 시대, 고대의 염전을 이어갔다.
제국은 주요 생산지 세 곳에서 소금을 공급받았다. 남쪽으로는 에게해, 동쪽으로는 흑해, 서쪽으로는 아드리아해였다. 이 생산지들은 고대부터 지속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소금을 생산해오면서 여러 생산 형태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군사제도와 비잔틴 도시의 발전에 크게 좌우되었다. 비잔틴 제국은 남부의 테살로니카와 아테네의 고대 염전을 이어받았다. 키클라데스에서는 토노스, 파루스, 낙소스, 멜로스에서 소금을 생산했다. 낙소스의 베네치아 공격하의 4차 십자군 전쟁 후에 멜로스는 다단계 천일 지원법으로 생산 방법을 바꿨다. 에게해 너머의 에에서는 니케포르스 2세가 827년 이후 무슬림 지배하에 놓여있던 크레타를 960년에 회복했다. 그는 이곳에서 고대 이후 새로 개발된 칸디아, 이라클리온 염전을 물려받았다. 965년 그는 라르나카의 산라자로 천연 염전과 키르포스를 다시 찾았다. 이 남쪽의 염전들은 해양 군사 기지 세 곳, 즉 팜필리아, 도데카니소스, 사모스의 훈을 받았다. 고대와 관련되어 있다는 말은 단절되어 있다는 말보다 더 인상적이다. 흑해에서는 이런 관련과 단절이 좀 더 고르게 균형을 이루었다. 주요 염전은 버그강과 드네프르강 어기 남쪽 크림반도를 통해 케르치 해역까지 해안을 따라 놓여 있었다. 이 지역은 833년 테오필루스 황제가 헤루손 군사 기지를 건설한 곳이다. 케루손은 세바스토폴 남쪽에 있는데 드네프르에 있는 지금의 헤루손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 해안선에 있는 염전 몇 개는 매우 오래된 것으로 헤로도토스가 언급한 염전들과 드네프르와 버그강 어기 킴브른 인근의 디온 크리소스토모스 염전이 그것이다. 그 외 페르코프와 케루손, 카파 이전의 테오도시아는 새로 개발된 염전들이었다. 이 모든 염전들이 천연염전으로 사부카 또는 흑해에서 흔히 리만스라고 한다. 그러나 생산 규모와 공급 범위는 저마다 달랐다. 후에 크리모 한국은 이 염전의 수입의 60%를 충당했다. 서부에는 관련된 점보다는 단절된 점이 더 많았다. 이곳에서 발견되는 일련의 염전들은 고대에는 없었던 것으로 서북쪽으로부터 오는 무슬림의 해양 공격을 방어하고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를 수복하기 위해 800년부터 878년 사이에 건설된 4개의 기지와 관련되어 개발되었다. 달마치아 기지에는 스차라, 북쪽에 파구와 아르베 군도가 있었고 남쪽으로는 시베니크, 투갈, 살로나, 스폴레토카, 그리고 라구사, 그리고 그 인근에는 스타그누와 카타로가 있었다. 디라키움 기지에는 두라스와 발로나, 케팔리니아 기지에는 이오니아의 섬의 염전, 그리고 니코폴리스 기지에는 레판토만 염전이 있었다. 비잔틴 제국은 직접적인 관할권을 넘어서서 토르첼로의 위성도시 베네치아와 북쪽 지역의 소금 생산지에서 소금을 얻었다. 또 876년부터 비잔틴 제국은 무슬림으로부터 만프레도니아와 시폰토 염전을 획득했다. 이곳들 중 가장 주의를 끄는 생산지가 파고다. 이곳은 비잔티움 달마치아의 수도 디아도라 또는 치라의 지배하에 있었고 이미 콘스탄티노스 7세 제위 913년부터 959년 시대에는 거대 도시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황제가 기록을 남겼을 때 이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였지만 천일제헌법을 채용한 최초의 기호독교 지역 가운데 하나로 이윽고 소금의 주요 생산지가 되었다. 카시오도루스가 523년 베네치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 염소는 모두 쟁기나 낫 대신 실린더를 사용한다고 라고 했던 것을 보면 베네치아의 초기 소금 생산 방법은 켈트 유럽 시절부터 익숙했던 브리크타주 실린더로 인위적으로 끓이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베네치아 건설 이전에는 아드리아해에 아마 사브카가 있었을 것이다. 성 제롬의 후원자인 아큘레이아의
크로마티우스 주교는 마테오 복음서에 대한 주석에서 태양과 바람을 이용해 생산했던 바닷소금에 대해 말하고 있다. 나중에 키오자에서 실행된 다단계 천일시험법은 아마도 10세기에 파고에서 도입되었을 것이고 이 때문에 토르첼로가 쇠퇴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7세는 남부 중심지 때문에 토르첼로가 여전히 거대한 시장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초기 비잔틴 시대 장거리 해양수송. 초기 비잔틴 제국에서 이용된 꽤 많은 염전들이 바다나 강을 통해 비교적 짧은 거리 내에서 분배가 이루어졌던 고대의 형태를 계속 따랐다. 인구가 많았던 중심지역이나 이보다 인구가 적었던 중심지역의 인근에는 소금 생산지가 있었다. 그러나 소금 수송의 새로운 형태, 즉 장거리 해양 수송을 했음을 보여주는 두 지역이 있다. 첫째, 러시아인들이 모피, 누에, 꿀, 밀락과 함께 때로는 크림 지역에 소금을 콘스탄티노플로 가져왔다고 추측할 수 있다. 오벨잔, 프리트샤크의 주장대로 그들이 일종의 국제무역 조합을 만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한층 신빙성이 높아진다. 이들의 운송 경로는 콘스탄티누스 7세가 묘사한 바대로 드네프르 아래 킴부른 염전을 통과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케르소는 페레코프를 비롯해 수도에까지 소금을 공급했다. 카파도 오스만 제국 시대에 콘스탄티노플에 소금을 공급한 지역 가운데 하나였다. 따라서 러시아와의 관계는 바실레우스, 고대 그리스에서 왕을 의미하는 말, 아케메네스 왕조의 대왕이 특히 이 명칭을 불렸다. 그의 운세나팔이 보스포루스 해협 너머로 울려 퍼졌을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둘째, 베네치아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소금을 운반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다. 콘스탄티노플 인근에는 적당한 소금 공급지가 있었고 베네치아가 제국의 도시에 주로 수출했던 품목은 목지였는데 이를 운반할 때는 소금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었다. 소금은 바닥짐으로조차 싣기가 어려웠다. 사실 베네치아의 소금 수송과 관련해서 나온 유일한 공식적 언급은 10세기급 무렵 베네치아인들이 콘스탄티노플로 소금 수출을 못하도록 했던 바실리코롬 계유에 나오는 칙령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납득이 간다. 목재를 쌓아놓고 있었던 베네치아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쉽고 불피가 큰 어떤 상품을 찾았을 것이고 이를 통해 수도의 재분배 교역이 끼어들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교역에서는 비교적 큰 배를 이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소금의 일부를 바다를 통해 장거리로 운반했다. 또 베네치아 사람들은 북아프리카의 무슬림 세계로부터 소금을 실어왔을 텐데 명목상으로 이 소금은 콘스탄티노플에서 도입한 것처럼 꾸며 목재와 모기 공급의 대가로 비잔틴 제공대에서 판매했다. 971년 요하네스 1세 황제가 이에 대해 항의했지만 무의로 그치고 말았다. 어떤 형태로든 소금의 바다 수송은 이미 로마 문화권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베네치아 경제의 일부가 되었을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소비. 제국의 도시 말고도 초기 비잔틱 제국에서 중요시되었던 제도가 기지와 수도원이었다. 군대에서는 사치, 특히 고비소기를 통해서 그리고 수도원에서는 절제규율, 금식일, 부활절, 강림절 등을 통한 금욕주의로 생산을 섭취함으로써 소금 소비를 조정했다. 나머지 사람들의 식사 형태는 고대 후기의 식사 형태를 따랐다.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아껴가며 먹었던 전통적인 검약은 리메스의 풍요로 인해 무색해졌다. 그러나 어떤 풍요는 개걸스러웠던 북유럽의 리메스가 아니라 군인 왕조 아사우리아, 프리지아, 마케도니아가 등장하면서 나타난 보다 온건한 리메스였다. 비잔틴 문명의 건물, 장식, 가구, 의상은 사치스러웠다. 성상 파기자들도 예술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신앙예술에 반대한 것이었다. 콘스탄티노플은 경외감에 도취된 도시였고 이러한 특성은 절제하지 않아도 되는 장기간의 재정적 견실함과 더불어 소비 성향을 높여놓았다. 게다가 기독교는 사치를 용인함으로써 고대에는 죄악시되었던 소비주의를 조장했다. 이미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던 12세기에 들어서도 바그다드, 알렉산드리아,
사마르칸트를 돌아본 유대계 에스파냐인 투델라의 베냐민은 콘스탄티노플과 같은 부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며 이 도시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평했다. 이런 풍요 가운데 일부는 소금 소비를 늘리는 데 쓰였다. 이동하는 소금. 동방의 빛과 비잔틴의 황혼을 지나면 어둠에 도달하게 된다. 화려한 제국의 도시도 돈을 물쓰듯 하는 국경의 군대도 없이 다만 현실적인 상호 주관성 안에 녹아드는 추상적인 사회 질서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암흑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회나 문화의 문제라기보다는 상태의 문제다. 정치적 부문 아래에 있는 하위 제도들, 왕족, 수도원, 진지, 장원은 시칠리, 에스파냐, 서지중해의 여러 지역을 빼앗긴 기독교 라틴 국가를 허망되이 지향한 것이 아니라 아일랜드와 서독으로 팽창해 나갔다가 소금사에서는 이를 영지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에 건설적인 성취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이 인상적인 것은 아니었어도 후대의 건설의 기초가 되었다. 서유럽 중요한 혁신들. 로마 시대에 별로 변하지 않았던 켈트 사회의 소금 산업 형태가 암흑 시대 동안에는 상당할 정도로 변화했다. 로마와 랑그도크에서도 중요한 혁신이 있었다. 농도가 낮은 바닷물을 이용하는 북부와 서부 해안의 소금 산업에는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 변화로 인해 예전의 브리크타주 기술이 쓰이지 않게 됨으로써 이후부터 이 기술은 이 시행되는 카르비용 지역인 노르망디에서 제한적으로 이용되었다. 프랑스의 염세제도. 프로방스의 샤르 백장이 1259년 마르세유 서부 베르에 염전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 그 시초다. 가벨. 이 제도는 거두어들이는 세금의 액수에 따라 6개 지역으로 나뉘어 관리했는데 1369년 필리프 6세가 랑그도크, 프로방스, 오베르니에 론 계곡으로 이루어진 프티트 가벨, 페이스드, 프티트 가벨, 6에서 8수, 트르, 에베시, 알사스, 프랑식 형태 로렌으로 이어지는 염전지역, 페이스드, 살리네스, 위에서 6수, 프랑스 남서부의 푸아투, 보르니에, 리무젠, 기엔 등으로 이루어진 염세면세지역, 페이스, 레디메스, 이스이야, 브루타뉴, 에누 등의 지역으로 이루어진 염세 제외지역, 페이스, 이그잼트, 6에서 3에서 6 드니에르, 망슈 지방이 중심이 된 카르 비용 지역, 페이스데, 쿼트, 빌리온, 이스이야,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두었던 그랑드 가벨 지역, 페이스드 드랑드 가벨, 12에서 13수으로 구분했다. 가벨은 1680년의 콜베르 법안으로 완전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간접세 형태로 운영이 되었다. 이 6개의 가벨 중 조직이 가장 잘 갖추어진 곳이 그랑드 가벨 지역으로 여기에서만 염세의 3분의 1을 거두었다. 조직화가 가장 미미했던 에그장 지역에서는 소금의 세금을 물리지 않았다. 가벨은 집회 응상이 가혹함으로 원성이 높았는데 1790년에 결국 폐지가 되었다. 우선 영국 해안의 바닷물은 염도가 높은 대륙의 염청과 암염갱으로 인해 중요성이 감소되었다. 토지대장장 윌리엄 윌스가 1086년에 시작하게 했다. 해안 염전이 여전히 링크셔에 34곳, 에식스에 21곳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염전들의 중요성은 단지 지역적인 선에 그치고 있는 것 같다. 반면 로마 시대에는 개발의 증거를 찾기 힘들었던 내륙의 염전이 이제는 지역적인, 심지어 국가적인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우스터셔에는 염전이 최소한 300군데가 넘었다. 염전들은 생산량이 제각각 다양했지만 평균 550리터, 즉 4톤가량의 소금을 생산했는데 모두 합하면 총 생산은 1200톤에 달했다. 이것은 25만 명에서 50만 명에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양이었다. 프랑스 지중해 연안에서의 천일제염 끓이는 방법보다 햇빛에 증발시키는 방법이 점점 늘어났다. 드로이트위치는 정복자에게 연간 소금 약 34kg의 가치가 있었다. 최셔의 넨트위치, 미들위치, 노스위치는 모두 약 17kg의 가치가 있었으므로
이곳의 총 생산량은 500톤에 달했을 것이다. 우스터셔와 채셔에서는 소금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했는데 낙가마에서 나무를 떼어 소금을 만든 이 방법은 또 다른 혁신이었다. 우스터셔의 소금 산업은 우스터셔 교회를 승인한 머시아 잉글랜드 정부의 예당국 이왕 에설볼드 제위 716에서 717년의 헌정에 처음으로 언급되었는데 여기에는 강 남쪽 셀러프에서 소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건물, 세채와 노 6개를 만들도록 하라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우스터셔가 암흑시대에 영향력이 컸던 수사들의 고향이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세기의 성 오스월드와 11세기의 성 울프스턴이 이곳 태생이었고 1066년 이후에는 휘트비, 더럼, 세인트 메리즈, 요크스복의 전초 기지였다. 둘째로 프랑스의 해안 염전에서는 끓여서 소금을 만드는 방법이 점차 줄어들었다. 대신 햇볕에 증발시켜 만드는 방법이 늘어났다. 그 결과 소금 산업은 태양을 따라 남쪽으로, 즉 몰비앙에서 루아르강 북쪽 게랑드로, 그리고 그 남쪽에 루아르 무티에르와 부르네프로 이동해야 하였고 급기야는 지롱드강 어기 북쪽의 부르아주, 일르, 드레까지 이동했다. 아마 루아르 무티에르에서 단순하게 햇볕에 증발시켜 소금을 만드는 방법이 시작된 것은 684년 이곳에서 죽은 성 필리베르의 공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그는 보르도에서 보았던 염전을 이곳에 적용시켰다. 그러나 게랑드에서 이미 이런 염전이 가동되고 있었다면 이것은 좀 더 신뢰할 만한 모델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섬은 바이킹이 842년에 점령해 기지로 이용하고 있을 당시부터 이미 전 유럽과 소금 교역을 하고 있었던 교역의 중심지였다. 실패로 끝난 844년에 세비야 원정에 참여했던 바이킹이 비스케이만의 다단계 천일제원법을 소개했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1000년 이전 이곳에서 이용했던 기술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밝히기는 어렵다. 염도가 높은 소금물을 이용해 소금을 만들었던 내륙 남부와 동부의 소금 산업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대체가 되었다기보다는 기존의 방법이 더 널리 쓰였다. 로타링기아 로렌의 중심지인 모젤에 있는 세유염전은 10세기 메스 주교의 지위로 재개발되었다. 로마 시대에 개발된 남쪽의 프랑스 콩테의 상령은 6세기와 8세기에 수도원에 의해 확장되었다. 또 프랑스 콩테의 롱르 소니에도 클루이니 수도원이 10세기에 개발한 염전지대다. 우스터셔처럼 로렌 역시 암흑시대에는 그로치 수도원 주변으로 일어났던 수도원 분홍 운동의 중심지였다. 독일의 할슈타트, 할레는 오토 1세가 955년 성 미카엘 수도원을 양녀하기로 했던 루네부르크의 북쪽 구역을 받았다. 이 시대에 개발된 독일 염전이 카슬 북동쪽에 있는 헤센주의 주된이다. 반면 교황 통치 시대와 신성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에서는 좀 더 주목할 만한 혁신이 일어났다. 남쪽에 보르드나리아에서 북쪽에 포르토에 걸쳐 있는 테베레강 어기의 염전에서의 새로운 활동과 관련된 10세기 초반의 공증계약이 파르파와 수비아코와 같은 라티움 지방의 많은 수도원 문서 보관소에 남아있다. 계약서에 언급되어 있는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구획, 순환, 결합, 으로 이는 소금이 다단계 천일제원법으로 생산되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라틴 기독교국 안에서는 로마가 이런 기술을 맨 먼저 이용한 것 같다. 당시 베네치아에서도 이 기술을 채용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생산기술도 고대와는 단절되었고 테베레강 어기가 카이서르 시대보다 훨씬 서쪽으로 이동했던 탓에 위치도 변했다. 915년 요하네스 10세가 가리글리아노에서 사라센에 패한 사실을 제외하면 10세기 초에 교황권은 안정되어 있는 편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소금 생산 기술이 도입되자 교황이나 귀족 후원자들은 신용을 지켜야 했다. 사실 소금은 지역의 소비 용도에 국한해서 생산되었다. 소금은 강이나 소금길을 따라 사바니족, 테베레강 북동부 산악지역에 살던 고대 이탈리아 부족의 나라까지 거슬러 올라갔고 대신 곡물, 기름, 포도주가 강을 따라 내려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생산자 길드 스콜 살라니에리 오륨가 교역에 관여하게 되었고
테베레강의 바지선단을 운영하는 운송길들 스콜라, 센달라, 리오륨도 이에 합수했다. 첫 번째 윌리엄이 저물어 갈 즈음 랑그도크에도 다단계 천일지원법이 도입되었다. 처음에 랑그도크에서는 세자누스에서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전통적인 단일 천일지원법으로 처음 소금을 생산했다. 822년 경건한 루이는 아니안의 성 베네딕트 수도원에 나르본 염전을 양조했다. 822년 경건한 루이는 아니안의 성 베네딕트 수도원에 나르본 염전을 양도했다. 아마 이 염전도 같은 방법으로 소금을 생산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르본의 자작 부인 아델라이드가 990년 이 염전을 성 유스트 참사회에 이 염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가지런한 계단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다단계 천일지원법으로 소금을 생산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툴루즈 백작이 1054년 베지에르의 영지에 있는 수도원의 농축 결정지를 팔았다는 사실로 중장된다. 새로운 기술은 로마나 무슬림 국가였던 에스파냐에서 랑그도크로 도입되었을 것이다. 장거리 운송의 시작. 암흑시대에 이르면 소금은 장거리로 운송되기 시작했다. H.C. 다비는 인접한 주의 여러 지역들은 드로이트 위치의 염전을 갖고 있거나 그곳에서 생산된 소금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런 장소가 헤르퍼드셔에는 모두 11곳, 글로스터셔에는 7곳, 워릭셔에는 6곳, 스롭셔에는 3곳, 옥스퍼드셔에는 2곳, 버킹엄셔에는 1곳이 있었다. 우스터셔는 머시아의 지배하에 들어서면서 특히 웨스터민스터 사원이 소금 공급권을 갖게 되자 템스강을 통해 런던에 소금을 공급했다. 또 드로이트 위치도 3번 계곡의 강들을 이용해 글로스터셔와 이브섬 등의 지역에 소금을 공급했다. 누아르무티에르는 소금과 와인 시장이 있던 곳으로 바이킹들이 비스케이만과 발트해 사이에 교역을 개시했고 그 후 한자동맹 도시들이 이곳을 중세 유럽의 가장 큰 교역로로 발전시켰을 것이다. 바이킹들은 강을 공격 루트나 교역로로 이용하면서 그 주요성을 보여줬다. 바이킹들은 지중해 제국들이 등한시했던 유럽 주변의 바다를 최초로 개척한 사람들이다. 바다소금은 이런 해로를 통해 운반된 초기 상품 중 하나였다. 돼지, 물고기, 치즈. 동쪽의 비잔틴의 경우처럼 소금을 대량으로 소비한 곳은 군대와 수도원이었지만 군대는 대규모 수호 집단이 아니라 변경지방이나 장원의 영주들로 구성되었다. 또 도시가 수도원을 만든 것이 아니라 수도원이 도시를 만들었다. 소금 소비도 이런 형태를 반영하고 있다. 부르타뉴의 게랑드는 공작의 사령부 격인 랑트가 위기에 처함을 기회로 번창하기 시작했다. 영국에서는 머시아 왕국의 부호를 받는 드로이트 위치가 3번 계곡에 있던 종교 공동체에 소금을 공급했다. 로타링기아의 비크는 매치주교의 소유였고 디웨즈는 트리어의 성 막시머스 두원 소유였으며 모엠비크는 툴루의 성 장굴 수도원 소유였다. 노르망디에서는 브리크타주라는 낡은 방식으로 소금을 생산했던 부테유염전에서 루엥데스도원, 페캉 공국, 쥐미에주 공국에 소금을 공급했다. 암흑시대에도 소금 식사는 여전히 빵 위주의 공물시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고기와 생선의 소비도 늘어났다. 들판과 숲이 서로 공존했던 호나농법이란 독특한 유럽식의 농경이 성립된 게 바로 암흑시대였다. 숲에서는 도토리와 너드밤나무 열매를 먹었던 돼지를 주로 사육했다. 1086년에 토지대장에는 먹여 키울 수 있는 돼지의 수에 따라 숲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가령 남부 에식스와 동부 하트퍼드셔는 돼지 12만 마리라 하는 시기다. 물고기는 아마도 보다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을 것이다. 성 베네딕트 종교는 병든 수도사 이외에는 고기 섭취를 금했고 연중 거의 석 달이나 되는 사순절과 금식일에는 평신도들의 고기 섭취도 금했다. 토지대장은 해양어업보다 강어업이 더 중요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방아를 돌릴 물주기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수차를 설치했고 고기를 잡을 어살,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물속에 둘러 꽂은 나무 울도 놓았으며 물고기를 기를 양어장과 못도 있었다. 물고기는 3번 강 하류, 우스터셔의 에이번 강, 템스강 상류에 특히 풍부했고 드로이트 위치에서 생산되는 소금이 이 지역들에 두루 공급되었다. 워시에서 소금을 공급하는 케임브리지 셔와 1, 2섬은 뱀장어를 전문으로 사육했던 곳으로 양식장 4곳의 1년 생산량이 10만 마리가 넘었다. 치즈 또한 중세시대에 소비가 증가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다. 에식스 해안가 수백 곳이 이미 치즈 생산지로 중요시되었는데 이 지역의 브리크타주 소금 산업은 이 때문에 지속해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첼시어에서는 머시아 왕국의 에셀프레드 왕비가 907년 변경 요새와 교회를 세우면서 발전한 주도 체스터와 함께 소금과 치즈가 관련 맺기 시작했다. 암흑시대의 서유럽은 정적인 사회는 아니었다. 소금의 소비와 분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로마, 랑그도크, 루아르강 어귀에서 생산된 소금은 자국에서 소비되거나 외부 세계와 거래되었고 다단계 천일제헌법을 도입함으로써 혜택을 보았다. 1000년부터 1500년까지의 중세시대에 절정에 이르렀던 소금의 생산 분배 소비는 바로 이런 혜택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자주